올해 2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을 선언하며 이란 핵시설과 지도부를 동시에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란 혁명수비대가 VHF 무선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 모든 선박에 경고를 날립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해협을 지나려는 배는 불태우겠다. 세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은 단 하루 만에 70% 감소했습니다.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오만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고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바다가 사실상 멈춰버린 겁니다.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3%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100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협을 향해 움직이는 선박이 한 척 있었습니다. 길이 336m,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한국행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었습니다. 선박명 이글 벨로어. 그리고 이 배를 움직이게 한 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선박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25년 경력의 항해사 출신 선장입니다. 그 항해에서 제가 이끌었던 배는 이글 벨로어호였죠. 그날 새벽이 얼마나 다른 새벽이었는지 지금도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2월 28일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에서 항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어호는 이라크 남부 알바스라를 출항한 지 이틀이 지나 있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원유 수송 계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국적 선박. 하지만 선원들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200만 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싣고 한국 대산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월 18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에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무선기에서 올라오는 뉴스 피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다는 속보. 이란 핵시설 공습.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배의 운명과 직접 연결된 신호였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VHF 무선이 울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고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가. 이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무선이 들어왔습니다. 해협 근처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오만 카사브 항구 인근. 연기가 솟구치는 선박 사진이 국제 해상 네트워크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3등 항해사 이현우가 레이더에서 눈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29살 중동 항로 첫 승선. 그의 눈에서 읽히는 것은 공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 빠르게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관장 김도윤이 기관실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선 내용을 들었던 겁니다. 선장님, 다른 배들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는 AIS 화면을 봤습니다. 선박들이 하나씩 멈추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적 유조선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일본 선적 선박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계 해운사 선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와 하파크로이트도 이 지역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AIS 화면 위의 움직임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터 직전의 항구처럼.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우리 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의 거리, 현재 속도, 그리고 시간.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멈추거나 가거나. 멈추면 안전합니다. 적어도 당장은. 하지만 이 배에는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에 가까운 200만 배럴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소를 향해 가야 할 그 원유가. 그리고 이 바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막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레이더와 해도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실제로 선박이 공격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가항구역. 전체 폭 55km 중에서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수심 깊은 구간은 10km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대부분이 이란 영해 쪽에 속해 있습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면 30만 톤짜리 선저가 해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좌초입니다. 좌초는 적의 공격보다 더 확실한 파멸입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숫자를 봤습니다. 봉쇄 경고가 내려진 시각과 지금 이 순간의 시각 차이. 그리고 우리 배의 현재 위치와 해협 출구까지의 거리. 계산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속력 올려라. 선교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김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통과하지 않으면 창이 닫힌다. 이글 벨로어호의 엔진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만 톤의 거대한 선체가 진동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그 떨림이 이 배 전체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장이기 이전에 22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처음 1등 항해사가 됐을 때 제 스승이었던 선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는 용감한 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무모한 자는 삼킨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딱 하나야.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말을 22년 동안 몸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계산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란의 VHF 경고는 공식 봉쇄 선언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봉쇄와 무선 경고는 다릅니다. 공식 봉쇄가 내려지기 전까지 국제 항로를 정상 통행하는 유조선은 무해 통항권을 가집니다. 둘째, 피격된 선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격된 선박은 미국 제재 대상 팔라우 국적 선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 분쟁의 교전 당사국이 아닙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창입니다. 이란이 공식 봉쇄를 선언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출발하면 계산상 봉쇄 선언 전에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이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수심 낮은 구간에서 30만 톤짜리 배를 빠르게 몰면 선저와 해저 사이의 간격이 위험 수준으로 좁아집니다. 파도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조류가 계산과 다르게 흐르면 그 간격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좌초.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란 영해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발이 묶입니다. 이현우가 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장님, 진짜 가는 겁니까? 저는 레이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너는 항해사야. 항해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지? 이현우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다시 레이더를 봤습니다. 군함 신호들이 해협 주변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속정들. 이 신호들의 이동 패턴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속정들은 완전한 봉쇄 포지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치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창입니다. 김도윤이 기관실 통화를 받은 뒤 말했습니다. 엔진 출력 올렸습니다. 선장님,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교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하나같이 같은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씩 받으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의 원유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바다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이 그 22년의 무게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글 벨로어가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뱃머리를 고정했습니다. 세계가 멈춘 바다에서 우리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의 어느 사무실에서 에드워드 콜린스라는 사람이 AIS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 출신, 54살. 유럽 주요 해운사들이 구독하는 해상 보안 리스크 보고서를 쓰는 분석가. 그는 화면을 보다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선박이 저걸 가려고 해? 곧 돌아오겠지.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가 가진 20년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시아 선박들은 판단이 늦다. 그것이 그가 관찰해서 얻었다고 믿는 결론이었습니다. 편견인지 경험인지 그 경계가 이미 그에게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화면 속의 이글 벨로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했습니다. 해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해안선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면 선교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긴장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공기 자체의 밀도가 아주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바다를 오래 항해한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이현우가 레이더 수치를 읽어줬습니다. 수심 변화 확인 중. 가항 구역 진입 준비. 저는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협의 문제는 수심이었습니다.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수심 깊은 구간이 극히 좁습니다. 그리고 30만 톤짜리 선박을 빠른 속도로 몰면 선박 바닥과 해저 사이의 압력이 달라집니다. 물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면서 선박이 실제 수심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스쿼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빠르게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가지 않으면 창이 닫힙니다. 이 모순 사이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제1. 김도윤이 기관실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엔진 정상. 출력 유지 중.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시에 해도와 레이더를 번갈아 봤습니다. 군함 신호가 3개 찍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 이 신호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제 다음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패턴을 읽으면서 동시에 수심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지만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이 22년 동안 이 바다가 저에게 준 훈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선기가 울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채널. 정체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이현우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김도윤도 무선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못 응대하면 정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선은 곧 해협 한가운데서 멈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선기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짧고 느리게. 공기가 폐 안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국제 항행 유조선. 통과 항행 중입니다. 무선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현우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손을 레이더 난간에 짚은 채 무선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 없음이 오히려 묵직한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늘어졌습니다. 무선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통과하라. 이현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어깨에서 무게가 약간 빠졌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변수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해협 가장 좁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수심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엔진 출력과 속도를 동시에 조율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하지만 빠를수록 스쿼트 현상이 심해집니다. 선박 바닥이 해저에 가까워집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22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윤이 기관실 통화로 수심과 선속에 따른 선저 간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면서 해도의 수심 표기와 레이더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속도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올려. 조금만 더 내려. 지금 이 속도 유지해. 선교 안의 선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아까의 긴장된 침묵과 조금 달랐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런 순간에 선원들이 보여주는 침묵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현우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고속정 하나 더 신호 잡힙니다. 남서 방향. 속도 빠릅니다. 저는 레이더를 봤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리 약 7km.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활시위처럼.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아직 알 수 없는 그 순간의 팽팽함. 하지만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고속정이 현재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글 벨로어와 가장 가깝게 붙는 시점은 약 8분 뒤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우리는 이미 가장 좁은 구간을 벗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선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채널. 톤이 달랐습니다. 더 짧고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선기를 들었습니다. 폐 안에서 공기가 아주 고르게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짧고 명확하게 응답했습니다. 국제 항행 유조선입니다. 통과 항행 중. 서류 완비.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현우가 레이더를 읽어줬습니다. 고속정 거리 5km. 속도 유지 중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무선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통과하라. 고속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찰 루틴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현우가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도윤이 기관실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레이더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해협 출구까지 30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긴 30분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은 신호를 보내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위험입니다. 저는 수심 수치와 레이더를 번갈아 보면서 속도를 조금씩 조율했습니다. 이현우가 옆에서 수심을 계속 읽어줬습니다. 32m, 30m, 28m.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면서 선저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30만 톤의 선박이 이 수심에서 이 속도로 달리면 이론상 선저와 해저 사이의 간격은 약 2, 3m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파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그 간격이 순식간에 좁아집니다. 22m. 이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는 출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이 배의 무게와 이 수심과 이 속도 사이에서 살아있는 균형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숫자들이 몸의 감각과 섞이면서 하나의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 속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배가 진동했습니다. 수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해류의 미세한 변화 때문인지. 저는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좋다 보정을 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22년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처음 이 항로를 배울 때, 첫 번째 어려운 항해를 마치고 부두에 발을 디딜 때, 눈이 뜨겁던 그 기억, 그리고 그 이후 쌓인 수없이 많은 항해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30분을 위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우가 보고했습니다. 수심 25m. 해협 출구 진입 구간 접근 중입니다. 저는 속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레이더에 군함 신호가 없었습니다. 무선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해협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조용할 때 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용함이 진짜 조용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보면서 천천히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5분, 10분, 5분.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해협 출구 진입합니다. 저는 21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해가 레이더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 이글 벨로어호가 호르무즈 해협 동쪽 출구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레이더에서 해안선 신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라비아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활한 어둠. 저는 선교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가 낮게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무선기에서 국제해운 긴급방송이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강화 공식 발표.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글 벨로어가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그 발표보다 약 20분 전이었습니다. 20분. 바다에서 20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해운업계 긴급 통보가 올라왔습니다. 봉쇄 직전 통과 선박 단 1척. 이글 벨로어. 이현우가 그 문구를 읽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와 완전히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긴장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그의 눈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항해가 뭔지를 온몸으로 알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 어려운 항해를 마쳤을 때 부두에 발을 딛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눈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 그때 제 눈빛이 아마 지금 이현우의 눈빛과 같았을 겁니다. 김도윤이 기관실에서 올라와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그 한마디가 어떤 긴 문장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도,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것. 저는 차트 테이블로 돌아가 항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사는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밤 항로. 해협 진입 시각. 통과 시각. 무선 교신 기록. 수심 변화 데이터.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록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항해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바다를 읽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단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오늘 밤 이 바다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한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전국해운노조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박상익 본부장은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해협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고속 운항을 하게 되면 선박의 바닥이 해저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을 비롯한 선박 안에 있는 선원들이 최상의 결단을 내렸고 허용된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운항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허용된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법.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계산으로. 그리고 그 계산이 옳았습니다. 이글 벨로어는 오는 20일 오전 충남 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0만 배럴의 원유가 한국에 닿게 됩니다. 한국의 하루 소비량에 가까운 그 원유가, 세계가 멈춘 바다를 뚫고 온 그 원유가. 저는 대산항 부두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배가 닿는 순간 이현우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처음으로 이 항로의 무게를 온몸으로 배운 젊은 항해사가 아마 눈이 뜨거워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에드워드 콜린스는 며칠 뒤 유럽 해운업계 지인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선박을, 특히 한국 선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글 벨로어 사례를 보면서 제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해운업계가 한국 해양 인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보다 이런 인정이 더 깊게 가슴에 닿습니다. 손흥민이 세계 정상에 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계가 먼저 그 이름을 부를 때 더 뿌듯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강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LNG 운반선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운항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가 멈춘 밤에도 목숨을 건 계산으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한국 선박 26척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 144명을 포함한 597명이 그 바다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있는 한국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다는 항상 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멈춘 밤에도 대한민국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